2024년 12월 4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의료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6시 45분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뉴욕 도시의 출근을 알리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을 무렵 아침 일찍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힐튼 호텔로 향하던 브라이언 톰슨의 뒤에서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연달아 발사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렇게 대담하게 총격살인을 한 범인은 몇 블록을 뛰어가듯 도망치다가 길가에 세워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로 이동합니다. 경찰은 전기 자전거 회사의 GPS 추적과 그가 먹다 버린 물병의 DNA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온 힘을 기울이지만 사건 발생 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현상금을 1만 달러로 올린 경찰은 FBI가 참여하며 5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2024년 12월 9일 펜실베니아주 알투나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신고로 이 사건의 범인인 루이지 만조니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권총과 소음기, 위조 신분증,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방에는 자필 문서 3장이 발견되었는데요. 루이지 만조니가 체포되었을 때 소지하고 있던 3쪽의 분량의 자필 선언문에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보험사에 대한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그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만조니는 선언문에서 보험사와 대기업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만 챙기고 정작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비 보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거부로 환자들을 고통 속에 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조니는 선언문에서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험사들이 탐욕과 부패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의료 시스템이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서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만조니는 자신의 행동을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했는데요. 그는 범행에 대해 해야만 했던 일이라며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험사들이 부인, 방어, 퇴진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언문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보험사들의 행태를 고의적 착취라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조니는 선언문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이것은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라고 적어 범행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부패와 싸우는 투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알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 선언문을 통해 만조니가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계획했으며 범행의 동기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비 부담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범행을 촉발시킨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만조니의 선언문은 그가 범행을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의료 시스템의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저항의 행위로 정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반항아 또는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행동을 통해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를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든 중요한 단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범인인 루이지 만조니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가족의 의료 경험에서 비롯된 분노를 토대로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사건 이후 만조니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미국 국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은 사업장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는 돈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업장처럼 운영됩니다. 앰뷸런스 한 번 부르면 150만 원.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거액의 청구서를 각오해야 합니다. 심지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응급실 진료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급차를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맹장 수술은 5천만 원. 단순한 맹장염 진단에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합쳐져 수천만 원이 청구되며 보험이 없다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 치료는 기본 수억 원인데요. 암 진단을 받으면 고액의 치료비가 따라옵니다. 최신 치료법이나 항암 치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되며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조차 결코 만만하지가 않는데요. 월 1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을 했다 쳐도 치료를 받으려면 수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막상 치료가 필요할 때는 자기 부담금과 함께 이 치료가 꼭 필요한가? 라는 보험사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필요 없는 치료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불필요한 검사라고 판단을 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도 넘을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치료비 걱정이 먼저인 사회가 미국의 현실입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30대 여성은 맹장염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갔는데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결국 맹장이 터져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맹장 수술 비용이 50만 원에서 비싸면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죠. 당뇨병의 환자의 사례를 찾아보면 20대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약을 절약하기 위해 복용하는 양을 반으로 줄이다가 결국 저혈당 쇼크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인슐린 약값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1, 2만 원 수준입니다. 당뇨병 관리 비용이 매우 낮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암 환자의 사례로는 최신 치료법을 받아야 했던 한 암 환자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억 원의 비용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빚더미에 오르느니 생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선 어떨까요?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과 희귀질환 지원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암 치료비도 수백만 원 내외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과연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될까요? 그럼 미국의 상류층에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부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자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는 루이지 만조니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유명한 기업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WCBM과 요양보호시설인 로리앤 헬스 서비스를 소유한 아주 부유한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아버지는 컨트리클럽 운영자로 지역사회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은 메릴랜드주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인 니노 만조니로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만조니 본인도 명문 사립학교인 길먼스쿨을 수석 졸업한 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류층 엘리트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2022년 하와이에서 허리 부상을 입은 만조니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보험사의 치료비 거절과 승인 지연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MRI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500달러를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사는 불필요한 검사라며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승인까지 몇 주가 소요되었고 그동안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서류 처리 지연과 거부 속에서 그는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탐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도 보험사의 승인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상류층조차 보험 시스템의 벽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망한 브라이언 톰슨이 CEO로 있던 보험회사는 어떤 보험회사길래 만조니의 범행 대상이 되었을까요? 살해당한 브라이언 톰슨은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약 5,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입니다. 연간 매출만 3,240억 달러, 약 433조 원에 달하며 미국 건강보험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보면 명실상부한 거대 기업이지만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32%에 이릅니다. 브라이언 톰슨이 CEO로 취임한 이후 사전 승인 거부율은 2020년 10.9%에서 2022년 22.7%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수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좌절하거나 고통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환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치료마저 거부하거나 제한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주요 논란 사례들을 살펴보면 암 환자 치료 거부, 최신 항암 치료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응급실 방문 후 환자가 예상보다 증상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응급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하지 않은 치료라며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지급을 거부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톰슨은 금융계 출신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 절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경영자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는 CEO 재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며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승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겠다며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거부 정책을 확대해 환자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침은 주주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지만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환자들에게는 냉혹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톰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페이스북에 애도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지만 대부분은 웃음 이모티콘을 선택하며 조롱과 비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군요. 보험사한테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왜 웃긴지 알 거다.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최후다. 이러한 반응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톰슨의 죽음조차 동정받지 못한 현실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성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톰슨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이 범죄를 불렀다. 톰슨은 탐욕의 상징이었다. 루이지 만조니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그 메시지는 진실이다. 브라이언 톰슨의 죽음은 단순한 CEO 살인 사건이 아니라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거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 기회에서 배제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루이지 만조니의 행동은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로 일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응급 상황에서도 재정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돈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만조니의 첫 재판은 12월 23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피고석에 앉은 만조니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살인 및 테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만조니의 동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고발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보험사들의 탐욕과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명백한 1급 살인 및 테러 행위로 기소하며 그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 측은 만조니의 자필 선언문과 체포 당시 발견된 소지품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의 범행이 사전 준비된 의도적 살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첫 재판에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만조니의 정신 상태와 동기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만조니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좌절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법원은 만조니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를 철저히 분석한 뒤 다음 재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재판은 2025년 2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재판에서는 정신감정 결과와 만조니의 동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루이지 만조니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과 탐욕을 고발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그의 행동이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지 혹은 단순한 계획적 범죄로 규정될지가 결정됩니다. 과연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의료 시스템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21일 법정에서 그 답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미국 사회는 또다시 의료 시스템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올리는 첫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